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리 결정, 미국이 간밤에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25bp 인하로 시장이 예상했던 결정을 내리기는 했는데요. 향후에 금리 인하에 있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최장 기간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시간외에서 시세가 10%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또 어떻게 바라보면서 우리 시장에 대응해야 될지 조금은 머리가 아픈 목요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의 급등, 이것이 국내 전반적인 업종에 좀 타격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 가운데 그나마 충격을 이제 비켜갈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일 것인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시죠. 어제장 내용부터 복귀합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그래도 긍정을 찾아나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끝이 났죠. 외국인의 대다수 업종의 매수 유입이 굉장히 반갑게 느껴졌고요. 외국인의 수급 유입으로 인해서 대형주가 모처럼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1% 이상 올랐죠. 삼성전자도 상승했고요. 자동차 쪽도 당긴 악폭을 딛고 올라서는 흐름, 금융과 조선도 강했습니다. 시장이 비관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긍정을 뽑아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환율 부담이 분명히 있는데 어제는 환율로 인한 충격보다 고환율 수혜 섹터에 관심이 올라갔어요. 조선과 자동차 등이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불안이 어제는 매수였으나 그래도 이것이 정말 매수 전환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외국인이 사는 쪽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사는 쪽 어제 매수 1위가 기아였고요. 또 장 후반에 한국은행 측에서 내년도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하게 시사하는 발언 등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 바이오 이렇게 해서 바이오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쏠리기도 했었습니다. 어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조금 긍정의 포인트를 찾아 나가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서 대형주 중심으로 참 나쁘지 않은 흐름이 전개됐었는데요. 오늘은 사실 뉴욕장 흐름 보니 이것의 연속성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걱정되기도 합니다. 자, 어제는 건전한 소화의 과정을 좀 보여줬다라는 평이었어요. 탄핵안 이슈 이후 차익 실현이 이틀간 있었는데 역시나 국내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냐라는 거고요.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세, 중요한 건 연속성입니다. 오늘장 어떨지 앞으로 어떨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미국이 조정을 보이니까 미국의 약간의 조정 정도는 미국에서 자금이 나와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 우리도 좀 수혜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시아장 어제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만 좀 내렸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죠. 미국으로 투자자들이 떠나가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 엔비디아 같은 굳건한 종목이 있다라는 것. 엔비디아는 미국이기도 하고 AI이기도 하고요. 반도체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브로드컴 대비 조정받으면서 테슬라 대비 못 가는 흐름 등이 계속 나오고 미국의 상징적인 종목으로서 조금의 주춤하는 흐름이 있었죠. 그러니까 AI 쪽의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일부 있었고요. 미국으로 주식 투자가 조금 부담스러워지는 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 반도체 쪽의 트렌드가 바뀌는 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죠. 엔비디아가 못 가는 동안 브로드컴은 잘 갔기 때문에 HBM에서 맞춤형 반도체 쪽으로 약간 투자 트렌드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상승을 해줘야 한다라는 쪽에 그래야 AI와 미국
한국과 전체적인 경기에 대해서 긍정의 상징을 줄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중요했고요. 밤사이 다른 종목이 내릴 때 엔비디아가 오르고 있어서 굉장히 반갑기도 했는데 그래도 엔비디아마저도 장 막판에는 밀리면서 하락 전환하고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이 상징성에 대해서 지속 고민하면서 엔비디아의 시세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는 그래도 긍정을 찾아 나가는 분위기였었는데요. 오늘 새벽 기준의 뉴욕장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제장은 전반적인 섹터가 함께 올랐죠. 특정한 섹터가 주도주로서 치고 나가는 독주가 아니라 약간의 합주 느낌이었습니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어요. 섹터로 봤을 때는 조선 쪽 수주도 있었고 에너지 운반에 대한 니즈가 올라갈 것이다. 트럼프 프리존에 대한 그래서 트럼프리라고 제가 애칭을 달아봤는데 트럼프 프리존에 대한 모멘텀도 작용을 했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조금 덜한 섹터라는 거죠. MRO 모멘텀, 고환율 수혜, 그리고 최근에 HD 현대그룹의 조선 3사의 밸류업 이슈, HD 한국조선해양이 조선업 최초로 DJSI 지수에 편입됐다라는 뉴스까지 조선 쪽의 뉴스가 많아서 신고가 기록 종목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밸류업 내용도 있었죠. LG전자 자사주 소각 계획이 있었고요. 5%나 급등해줬습니다. 그리고 밸류업 펀드 20일에 추가 조성이 된다라는 소식에 관련 밸류업 모멘텀들이 있었고 은행주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이 더해지면서 상승했죠. 자동차가 어제는 섹터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혼다, 닛산 합병에서 충격보다는 수혜로 미국의 소매 판매에서 자동차 쪽이 좋았다라는 내용, 환율 등의 이야기. 자동차는 아직까지 탄탄한 스토리가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자세히 해외 앵커가 브리핑해 주실 겁니다. 테마단에서는 탄소 포집 관련해서 온실가스 종목들 어제 살폈었는데 그린케미칼 등의 종목이 16% 급등,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상승폭을 반납하며 마무리된 것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밸류업 지수 편입 이슈와 같이 맞물리면서 에코프로 H에는 이 탄소 중립 이슈와 밸류업 이슈가 같이 맞물렸고요. 어제 예상 외의 상승세 12% 급등 흐름 나오기도 했네요. 물론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그 밖에는 자율주행과 양자 테마가 계속 이어졌고요. 브로드컴 테마도 어제도 강했죠. 맞춤형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유리기판 이런 쪽에서 지속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테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런 탄소 포집, 자율주행, 양자, 유리기판 외에도 드론이나 오징어 게임 2 모멘텀, 정치 테마주, 요즘 우원식 의장 관련한 테마주들이 엄청 또 큰 변동을 보이고 있죠. 남북 경협주들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렇게 테마라도 순환해주면서 일정 부분 짧은 시기의 투자에 수익을 주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는 갖은 차익 실현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테마가 너무나 빨리 도는 것에 대한 변동성, 그로 인한 피해가 속출될 수 있어서 불안합니다. 뭔가 이끌어주는 섹터가 등장해주길 기다려보죠. 이런 진정한 테마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테마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인물들은 머스크와 트럼프 등등이 되겠죠. 머스크와 트럼프가 자극하는 여러 테마 중에 어제 시간 외까지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건 자율주행과 남북 경협이었습니다. 자율주행은 머스크, 트럼프가 붙었지만 국내에서도 한 가지 모멘텀이 더해졌죠.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ASS 기능을 도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ASS 기능이 스마트폰으로 주차된 차량을 직접 내 앞까지 호출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죠. 국내에서도 FSD에 대한 채택이 될 것이다라는 소비자들의 기대가 확산됐고요. 실제로 테슬라는 올해 4월부터 국내 고속도로 톨게이트 정보, 구간별 제한속도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측에서 어제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죠. 테슬라 FSD 도입 특별히 국내에서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시간 외에서 라이콤, 라닉스, 퓨런티어, 슈어소프트테크 일부 종목들이 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트럼프와 김정은의 브로맨스 이슈 속에 경협주들의 시간외 급등이 가장 강했습니다. 신원 시간외 상한가 같고요. 부산산업, 인디에프, 아난티, 일신석재 등등의 다수의 경협주들이 시간외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이기도 했네요. 오늘도 관련한 테마가 계속 이어질지 보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FOMC 결국 예상했던 대로 매파적 인하였습니다. 기준금리는 예상했던 대로 25bp 인하하면서 9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낮춰 나가는 그 흐름을 이어왔죠. 하지만 성명서나 이제 점도표 등에서는 일부 매파적 내용이 포착이 됐습니다. 실업률이 올라오긴 했으나 여전히 낮다. 경제 활동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인플레는 다소 높다. 그러니까 물가 부담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고 미국 경기는 강하다라는 겁니다. 금리를 낮출 명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점도표에서도 명확하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석 달 전 대비해서 내년도 금리 전망이 50bp 정도 올라왔습니다. 원래 내년도 4번 정도 인하할 걸로 예상했는데 이걸 2번 인하로 확 좁혀지는 느낌이 들게 된 거죠. 매파적 인하로 인해서 내년도에 대한 금리 인하 횟수가 급감하면서 시장은 발작적인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4차례에서 2차례로 인하를 하는 이유는 명확하죠. 경제 전망을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GDP 같은 경우도 9월 달 전망 대비해서 상향 조정했고요. 실업률은 9월 달 전망 대비해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실업률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고용이 견고하다라는 것이고요. 물가 전망은 9월 대비해서 올렸죠. 물가 올라가고 성장이 되고 실업률은 낮으니 고용은 강하고 금리를 강하게 내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횟수를 확 줄이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고용과 물가가 견고하면 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인플레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그리고 몇몇은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이번 점도표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점도표 내에서도 매파적인 선택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FOMC는 매파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연준의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서 법률 개정 모색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3가지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매파적이었던 내년도 더 금리 인하에 신중하겠다라는 연준의 입장이고요. 그것에는 트럼프 불확실성이 반영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비트코인 매입을 위한 법률 개정 모색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비트코인의 하락을 밤사이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즉각적으로 매크로 데이터들이 반영했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 이상 뛰었습니다. 4.5까지. 일각에서는 내년도 6% 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도 4.3 위로 뛰어 올랐고요. 달러도 강하게 치솟았죠. 달러 인덱스 108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자, 국채 금리와 달러의 이 정도 변화는 당연히 미국 증시를 끌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 시점이 FOMC였는지 명확하게 보이는 대목이죠. 3대 지수 모두 빠졌습니다. 3% 내외 급락이 진행이 됐죠. FOMC 매파적이나 금리 달러 급등의 영향이었고요. 제롬 파월 의장의 앞으로의 더 신중하겠다라는 인하에 대한 입장도 충격을 더 가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0거래일 연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50여 년 만에 최장기간의 하락이고요. 오늘 결국 종가상으로 봤을 때 1000포인트 이상, 1100포인트 정도 폭락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텨줬던 게 사실 엔비디아였는데 엔비디아의 고지전도 실패했습니다. 막판에 하락 전환하면서 끝이 났죠. 각각의 내용을 좀 보시면
CT에서 엔비디아 여전히 낙관적이다. 점유율 좋을 거고 AI 가속기 모멘텀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파이퍼 샌들러도 탑픽으로 유지하긴 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도 엔비디아 칩을 올해 정말 많이 구매했다라는 내용도 전해졌고요. AI 도입률이 9%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 시장이 여전히 크게 남아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금리 앞에 무릎을 꿇는 느낌으로 막판에 1.5% 하락 전환하며 끝났죠. 테슬라도 8%나 급락했어요. 한동안 시장이 하락 종목 개수가 많아도 테슬라, 브로드컴 등이 버텨주면서 뉴욕장이 올랐었는데 테슬라, 브로드컴이 역풍을 맞고 밤사이 크게 밀렸습니다. 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옵션 관련해서 이제 수급이 좀 영향을 줘서 더 드라마틱한 하락이 나타난 거고요. 사이버캡이나 비용 절감, 보급형 전기차, 모멘텀 등의 월가에서 곳곳 목표가를 올려잡는 것도 있었고 상승에 대한 부담 그리고 옵션 수급 영향이 불과하다라는 지적으로 목표가를 낮춰잡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단기 급등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분분하게 갈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일단 밤사이는 그동안 오른 것에 대한 역풍으로 8% 빠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바이킹 테라퓨틱스인데요. 전체적으로 헬스케어는 지금 금리가 이 정도 수준이고 불안하다면 당연히 부담을 크게 받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체크 포인트는 최근에 금리 부담으로 헬스케어가 내릴 때 국내에서 비만 당뇨 쪽은 그래도 견조했었죠. 개별 모멘텀 등의 반응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인벤티지 랩이나 이런 종목들이요. 그런데 이쪽 시장이 커지는 것은 명확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머크가 비만 치료제 시장에 진입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기술을 도입한다라는 소식에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던 바이킹 테라퓨틱스 등이 급락하고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등의 비만 관련 종목들이 모두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머크의 비만약 참전을 국내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오늘 궁금해지고요. 일단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무려 18%나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리와 달러가 부담스러웠고요. 어떤 이슈를 갖다 대도 금리 앞에서는 약간의 무용지물인 느낌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빨간 것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금리와 옵션 거래로 시장 정말 혼미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마지막까지 버티던 엔비디아도 결국엔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나마 이런 이 헬스케어 보험 관련한 쪽 낙폭 과대였고요. 일부 올라갔으나 국내에서는 연결할 종목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자, 머크 이슈 한 번 더 살짝 보죠. 머크가 중국의 한소 제약사로부터 비만 치료제 기술을 도입한다. 전 임상 기술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2조가 넘어가는 계약금을 줬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크게 평가를 받았고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는 것이 그것도 제형은 경구용 쪽으로 커지는 것이 명확한 듯한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머크가 최근에 이런 기술을 도입하는데 아낌없이 돈을 쓰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기도 했죠. 다만 이것이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것에서 릴리나 다른 종목들은 하락이었습니다. 국내 비만 당뇨 치료제들이 긍정의 반응을 할지 아니면 금리와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떨어질지는 오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왔죠. 장중에 4% 빠졌었는데 시간 외에서 10% 이상 폭락이 나왔습니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이번 실적이 그리 좋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요. 실적은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내용이었는데 기대 매출, 그러니까 가이던스 쪽이 예상보다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게 급락 흐름이 나타났죠. 알고 있던 내용이었음에도 맞는 것은 분명히 뼈아프기도 합니다. 자, 결국 오늘 좀 테마성 뉴스에 그나마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물론 전체적인 시장은 함께 눌리겠지만 그래도 테마단, 정말 단기 트레이딩의 이슈에만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테마성 뉴스 등을 찾아보다가 이 내용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로이터 측에서 미국 하원 양당 의원이 펜타닐
펜타닐 유입 관련해서 중국 제재 3가지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인의 중독을 중국이 후원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미국이 보기에는 중국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펜타닐 생산에 사용하는 주 원료 화학 전구체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전구체 생산업체에게 국가 보조금을 주면서 이런 펜타닐 위기를 직접 부채질을 한다라고 얘기하며 그동안 미국은 멕시코와 중국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강경하게 비난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관련해서 연루되는 모든 산업군에 대해 미국 은행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차단해버리겠다라는 제재에 대한 발의가 있었다라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펜타닐 관련한 이슈가 한 번 더 부각될지 봐야 됩니다. 펜타닐은 굉장히 강력한 중독성 문제를 가지고 오죠. 미국에서 펜타닐 사망자 수 작년 기준으로 공식 집계된 것만 7만 5천 명입니다. 젊은 층의 주요 사망 원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은 그동안 이것이 중국 때문이다라고 비난했었고 중국은 무슨 소리냐, 우리 요즘 열심히 규제하고 있다라며 반박하고 있던 입장에서 이런 펜타닐 제재 법안이 발의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펜타닐 제재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이것은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합니다. 비마약성 진통제가 기존 이런 마약성 진통제의 중독이나 부작용을 해결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비마약성 진통제 국내 식약처 허가받았던 비보존 제약 생각이 나기도 했었고요. TDS팜, 이 비마약성 진통제 패치 회사이기도 하죠. 이런 쪽으로 일단 체크만 해두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뭐 뚜렷한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데 대응하기보다는 이슈가 있었다 정도로 확인해 주시죠. 자, 결국 오늘장입니다. 박앵커 연결고리 오늘은 외국인이 조금 사주려고 하면 갑자기 비상계엄 이슈가 터진다던가 외국인이 사주려고 하면 이렇게 금리 발작의 흐름이 자극된다던가 참 어렵습니다. 숨을 곳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오늘 소화할 것은 금리와 달러가 이토록 급등하게 된 것에 대한 국내장의 반응을 봐야겠죠. 환율과 외국인 수급 들여다보고 그에 따라 국내장이 어떤 충격을 소화할지 봐야 될 겁니다. 파월발 비트코인 하락도 있었고요. 주요 섹터 전반적으로는 압박을 받겠죠. 특히나 고금리 이슈 속에 바이오 2차 전지 쪽에 충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마지막에 버티기 실패하며 하락 전환한 점, 마이크론의 시간의 급락도 반도체 진영에 영향을 줄 거고요. 비만 당뇨 쪽은 그나마 머크로 인한 시장 확장의 이슈가 영향을 줄지 봐야 됩니다. 고환율 수혜 섹터로 본다면 반도체, 조선, 자동차, 화장품, 라면 등이 될 거고요. 자동차, 라면 이런 쪽 체크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대피처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밸류업이나 배당, MSCI에 대한 기대 이런 쪽을 봐야 될까요? 그래서 밸류업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 아니면 밸류업 펀드 조성에 지수 편입에 들어가는 종목들 함께 놓고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삼양식품과 HD 현대 미포조선 2월 MSCI 편입 기대감이 좀 있죠. 고환율 수혜이기도 하고 삼양식품 중국의 시설을 확장한다라는 뉴스 등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버틸지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때를 틈타서 연초에 모멘텀이 있는 쪽을 봐야 될까요? CES 혹은 JP모건 헬스케어 아니면 연초에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좀 강하다 보니 중소형주 쪽을 체크할지 실적이 괜찮은 쪽 들여다봐야 됩니다. 다만 불안한 것은 연말 연초 우리가 빠지지 않고 기업들의 감사 보고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점검해 주시죠. 테마도 사실 오늘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테마 쪽에 이슈가 있었던 걸로 본다면 자율주행 어제 시간을 강했고 남북경협 강했죠. 그리고 정치 테마주 활발합니다. 펜타닐 제재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코코아인데요. 코트디부아르에서 코코아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코코아 가격을 확인해 보니 유럽 코코아, 미국 코코아 가격이 밤사이 모두 다 급등 흐름이 나왔어요. 코코아 공급 우려감에 12,00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생각해 본다면 코코아 원재료 수입한다던가 관련한 사업군 하고 있는 쪽 한국 가구, 웅진, 롯데웰푸드, CJ제일제당, 오리온 등을 체크해 둡니다. 이것은 그냥 체크에 불과하니까요. 참고만 해주시죠. 자, 오늘의 일정입니다. 거의 다 지나가기는 했는데
요 정도 남아있다라는 점, 밤사이 미국의 데이터 나올 거고요. 지금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 앞두고 조금 어지러운 수급 현황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크리스마스 휴장 다음 주에 있고요. 오징어 게임 오픈도 되기 전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여전히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 강하긴 했었습니다. 배당 기준일 같이 확인하며 대응해 주시고요. 이 배당 쪽의 모멘텀으로 관심을 두게 된다면 관련한 종목군들의 매수 유입 체크해 보시죠. 1~3월 회계감사 진행됩니다. 감사보고서 발행으로 인한 주의 기업들 대주주가 조금 움직임이 이상하다 한다던가 적자를 내고 있다, 예상치 못한 희한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은 일단 조금 걸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에 대한 얘기였고요. 섹터 이슈 들어갑니다. 자동차 쪽에 어제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예, 그 시세가 오늘도 이어지면 참 좋을 텐데 매크로 환경이 그를 좀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쨌거나 현대차와 기아에 어느 정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또는 혼다와 닛산이 앞으로 약진을 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균형을 찾아나가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맞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일본의 닛산과 혼다의 합병 이슈가 어제 흘러나왔는데요.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궁극적으로는 미쓰비시 자동차에 합류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사실 닛산과 혼다는 지난 3월에 전기차와 차량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협업을 검토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8월에는 포괄적으로 비즈니스 제휴를 하겠다라는 부분과 함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닛산과 혼다는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협력의 의사를 타진해 왔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는 전기차를 구성하고 있는 배터리라던가 차량 내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공급 협력을 통해서 닛산과 혼다가 글로벌 점유율을 늘려나가면서 양사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겠다라는 포석으로 풀이가 됩니다.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 시장에서 워낙에 마진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이 더욱더 중요한 상황인데요. 닛산과 혼다가 중국 시장에서 영업이익률 관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심이 이번 합병 검토 이슈로 이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본 시장에서 닛산 자동차는 23.7%, 미쓰비시 자동차는 2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여준 반면에 혼다는 3%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4.8%, 6.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유의미한 수급도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세 1위 종목은 바로 기아였고요. 4위 종목은 현대차가 차지를 하면서 정규장 기준으로 상당히 좋은 상승률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를 했던 것이죠. 자,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동반 강세도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현대모비스가 5.2%, 현대오토에버도 5%대 강세, 현대글로비스는 3.8% 강세로 정규장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자, 하지만 이 혼다와 닛산의 이 맞손을 잡은 속내는 조금 더 복잡해 보입니다. 2018년 이후에 혼다와 닛산의 기업 가치 추이를 정리한 블룸버그 통신의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래쪽에 이 파란 선이 닛산이고요. 혼다가 검정 색깔 선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을 따지고 보면 짧은 시간은 아닌데 혼다의 경우에는 그래도 유의미하게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의 등락을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 닛산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밸류에이션의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하고 기업의 가치가 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배경에는 중국에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3분기에 일본 자동차 3사의 영업이익률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지금 일본 시장에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 완성차 판매량이 가장 큰 기업은 도요타입니다. 도요타의 중국 시장에서의 3사 영업이익을 보면요. 19.6% 하락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혼다는 14.6%, 닛산은 무려 84.7% 하락으로 지난 3분기를 보냈습니다. 특히 닛산의 영업이익률 하락이 굉장히 뼈아프죠. 앞서서 살펴봤을 때 혼다의 주가는 3% 빠지고 닛산은 20% 오른 데는 이러한 영업이익률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 시장은 전기차 부분에서 계속해서 약진을 보여주고
보여주면서 전기차 캐즘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국 시장에서 발을 뺄 수는 없고 영업이익률 관리는 안 되고 혼다와 닛산이 상당히 복잡한 속내를 가지고 맞손을 잡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중국 안에서의 어떠한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이런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닛산과 혼다가 경영 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홍하이 정밀공업이 있다. 우리가 폭스콘이라고 이야기하는 애플의 주요 협력사가 바로 이 홍하이 정밀공업입니다. 닛산의 경영 참여를 홍하이 정밀공업이 꾸준히 모색을 해왔어요. 지난 4월에는 전기차 사업에 향후 25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닛산 출신의 세키준을 영입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폭스콘 같은 경우는 매출의 다각화,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쪽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닛산 경영 참여와 관련한 이야기를 타진하면서 계속해서 흘려보냈던 건데 프랑스의 르노사가 보유하고 있는 닛산 주식 22%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활발히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혼다와 닛산이 좀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을 한 것이 이번 결정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고요. 지금 혼다 같은 경우는 홍하이의 경영 참여로 닛산과 업무 제휴는 무효로 돌아갈 우려에 통합 결정을 했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국내의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 배경도 함께 들여다보시죠. 혼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한전 부지를 매입한 것처럼 주주 환원에 사용된 현금이 시너지 창출이 상당히 낮아 보이는, 그러니까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영업이익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닛산과의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분야에 사용된 실망감으로 인해서 혼다의 주가가 하락했고 현대차와 기아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라는 코멘트가 어제 장중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급함으로 움직이고 있는 혼다와 닛산인지 아니면 정박으로 자신만의 걸음을 헤쳐나가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를 볼 것인가, 이러한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혼다는 랭킹 7위, 닛산이 랭킹 7위였고요. 8위가 혼다였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판매 대수 기준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혼다와 닛산, 거기에 미쓰비시까지 더하게 된다면 2024년, 2025년에는 이렇게 일본의 3사가 3위로 올라서게 될 것이다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합산으로는 730만 대를 기록했던 2023년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3, 4위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은 도요타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일본 내에서 2, 3, 4위를 영위하고 있는 혼다, 닛산, 미쓰비시가 함께 맞손을 잡으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입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닛산과 혼다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죠. 닛산은 2010년에 글로벌 첫 양산 전기차인 리플을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지금 현재 전기차만으로 시장에서 퍼포먼스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쪽에도 주력을 해야 할 텐데요. 닛산은 현재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제로입니다. 반면에 혼다는 글로벌 2위 하이브리드카 브랜드인데 경차를 제외하고는 전기차 모델이 제로죠. 자, 이런 상황들을 함께 추산을 해볼 때 닛산과 혼다가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기차 라인업 그리고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양사의 맞손을 통해서 모색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겠죠. 자, 그리고 중국 시장을 좀 벗어나서 미국과 유럽 쪽으로 시선을 돌려본다면 혼다는 유럽 공장이 없지만 닛산은 영국과 스페인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 판매량에 있어서도 당연히 닛산이 앞서고 있죠. 글로벌 시장 전체를 살펴봤을 때 중국만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럽 시장 안에서의 확장성을 고려하더라도 혼다와 닛산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NHK에서는 일단 혼다와 닛산이 경영통합 협의에 들어간 배경에는 이러한 치열한 시장의 경쟁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장악력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속내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금액들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심이 이 다급함으로 좀 이어졌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는 그런 상황이 어떨까요? 중국 시장에서 어쨌거나 영업이익률 관리에 실패하면서 지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던 혼다와 닛산, 거기다가 플러스로 도요타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는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중국 내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공장을 철수하기도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했던 현대차입니다. 어느 정도 중국 시장 안에서의 현대차의 포지션 관리를 일찍이 해왔던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의도치 않은 변수도 있었습니다. 2016년 7월에 사드 배치 갈등으로 인해서 한국 브랜드 자체의 선호도가 낮아진 영향이기도 했죠.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기도 했고요. 미국 시장에서의 현대차와 기아 판매량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꾸준히 들려오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환율 약세에 따른 수익성도 방어가 되고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대응도 전기차 라인의 다각화 그리고 하이브리드 라인까지 갖췄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 시장으로 시선을 돌려본다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도 상당히 많이 기울이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매력도가 더욱더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의 입지를 관리하지 못해서 3분기 실적에 충격을 맞은 기업은 또 하나 있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굉장한 굴지를 보여줬던 폭스바겐입니다. 중국 의존도가 40%에 달하는 굉장히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의 판매가 부진해지니까 구조조정이라던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런 코멘트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화장품 관련주들도 그렇고 수출 위주의 종목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중국 내에서의 어떠한 전략을 취할 것인가 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와 기아가 해외 시장에서 동반으로 가져가고 있는 부품사들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건 10월 달에 현대차 관련해서 브리핑을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부품사들의 목록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중국 내에서 그리고 유럽과 미국과 인도에서 어떠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기억을 하시면서 협력하고 있는 부품사들의 목록도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헤드라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주가가 승승장구를 이어왔던 루닛이 장중에 10% 넘게 빠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블록딜 이슈가 있었는데요. 임원과 주요 주주 7인 보유 주식 중에 일부를 블록딜 방식으로 미국계 롱펀드 운용사에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외에서 2.5% 상승을 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루닛 관련해서 미국계 롱펀드에 투자 이력이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2021년 11월 당시에 프리 IPO 라운드에서 루닛은 720억 원가량을 유치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던 기업들, 미국의 헬스퀘스트 캐피털, 캐스틴 캐피털, 그리고 ACS 브라이드 엣지 이런 기업들이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헬스퀘스트 캐피털을 들여다보면 1조 원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 헬스케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벤처 캐피털사입니다. 파트너사로 협력 이력만 들여다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슨앤존슨, 머크, 화이자 같은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죠. 자, 이에 따라서 어제 의장과 대표가 장내 매수에도 함께 나서면서 이런 코멘트 내놨습니다. 미국계 롱펀드에서 매각 주식을 인수한 만큼 장기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힘을 입어서 결국에는 시외에서 2.5% 다시 주가가 반등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블록딜 이슈의 경우에는 누가 이 지분을 사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롱펀드 사이냐에 따라서 루닛의 향후 주가의 향방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다만 굉장히 아쉬웠던 것은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제를 쏙 피해갔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50억 원 이상을 거래했을 때는 30일 전에 가격과 수량, 거래 기간을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정말 교묘하게도 루닛의 블록딜 규모는 49억 9,993만 3,704원으로 50억 원에 정말 조금 못 미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한 주만 더 했다면 50억을 초과했을 텐데 따라서 이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제에 따라서 공시를 해야 됐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주주들에게 미리 공시되지 못한 점은 상당히 아쉽다라는 평가도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루닛의 주가 추이와 함께 이러한 이슈들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뭐니 해도 금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밤사이 뉴욕장이었고요. 우리 장도 FOMC 내용을 소화해야 될 겁니다. 같이 고민합니다.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시죠. IS의 김태성 본부장님과 시장 전략 챙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외국인의 매수 반가웠는데 FOMC 내용이 예상했던 매파적 인하였으나 조금 더 시장의 충격이 크게 나왔습니다. 네. 아마 그동안 미국이 올랐던 것에 대한 것도 함께 좀 역풍을 맞지 않았나 그렇죠. 싶은데요. 금리와 달러 불편합니다. 오늘 어떨까요, 우리 장? 일단 장 초반 우리나라 증시는 환율의 안정세를 조금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동안에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것도 환율에 대한 부담, 이로 인한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 하지만 이것들이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서는 더 이상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코스닥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 상황. 기관 투자자들을 믿고 있었지만 사실 기관 투자자분들도 강력하게 우리나라 증시의 어떠한 특정 섹터를 강하게 사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장 시작하고 나서 코스피 코스닥 종목대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군들을 보실 게 아니라 환율의 흐름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그래도 위안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다우지수는요 9거래일 혹은 10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특정 몇 기업이 받쳐주면서 하락하지 않고 상승을 했던 상황인데 10일짜리의 이제 조정이 하루 만에 지금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나스닥의 조정 혹은 미국 증시의 조정은 그렇게 과격하다, 급하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다소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일단 지금의 조정을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타이밍은 아무래도 이제 환율의 안정세에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환율을 앞단에 두고 오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라도 조금 예상보다 좋기를 바랬는데 가이던스가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외도 좀 드라마틱하게 10% 이상 밀려버리네요. 실적 기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오히려 실적으로 인해 조정 나오면 매수다라는 의견들도 월가에서는 있었어요. 근데 아프긴 아프네요. 그렇죠. 그런데 가이던스도 우리가 몰랐던 내용 전혀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최근 2주에서 3주 동안 이 디램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에 대한 부분, 그로 인해서 가격의 어떤 이 하향 안정화의 지속성, 이것들이 끝나려면 최소 내년 1분기, 길어지면 내년 2분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어제 사실 마이크론에 대한 가이던스도 이 이야기와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제 이렇게 주가의 조정이 깊었는가? 저도 가만히 오늘 출근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좀 좋지 못한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까지 계속 후퇴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미움표를 더 많이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다시 이제 조정이 나오는가? 그럼 이 조정의 폭은 마이크론이 지금 두 자릿수대인데 이들도 굉장히 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많은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먼저 가격적인 조정을 저는 받았다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는 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IT 투톱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최근 한 달 전에 처음으로 이제 이 마이크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관련 소부장주들의 조정이 조금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그 종목군들의 오늘 장중 반등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소부장주들이 장중에 반등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HBM 혹은 가속기 쪽으로의 시장은 조금 더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관 수급이 유입되는 반도체 소부장에 좀 일시적 반등을 좀 기대해보자라고 얘기를 주셨고 실제로 반도체 소부장이 최근까지 좋았어요. 네. 하지만 마이크론의 실적 이슈로 인해서 좀 오늘 흔들림이 있다면 그것이 회복되는 종가인지를 잘 파악해보자라고 얘기하셨고 만약에 이런 흐름이 좀 불안하게 지속이 되면 HBM 쪽으로 일단은 추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도 건네주셨습니다. 마이크론과 FMC 내용을 소화했고요. 다음은 자동차 가볼게요. 어제 자동차 좋았어요. 좋다는 뉴스도 다 나왔고 현대차 그룹에서도 자동차 확대 생산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고 한데 밤사이 뉴욕장을 어떻게 소화할까요? 오히려 고환율 수혜주로 부각이 될까요? 최근엔 뭐 시장 안 좋을 때 좀 버티는 섹터군이기도 했었는데 네. 사도 돼요? 일단 자동차주들 만약 오늘 약조정이 끝난다라고 하면 시장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 공교롭게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쪽을 조금은 골라보라 한다면 섹터 기준으로 말고 그룹사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현대그룹사 강했고요. LG그룹사 네. 강했고요. CJ도 나름 선방을 해주는 모습, 그리고 삼성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들의 그룹사들이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사업을 잘해서인가? 그건 아니죠. 아무래도 이제 연말, 연초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시장에 또다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은행, 금융, 보험 이쪽을 선택을 하시기보단 아무래도 이제 지주사를 포함한 그룹사를 선택하는 물량들이 많았었던 어제, 그러다 보니 현대는 정말 몇 종목을 제외하고 다 올랐다라고 좀 네.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서의 성과도 굉장히 대단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11월 판매 데이터를 보면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브랜드 차량 모두 좋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가지고 있던 재고를 조금 먼저 팔아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12월 판매 데이터까지도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환율에 대한 변동성에 자동차주들이 얼마만큼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는데, 올해 1분기, 2분기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고환율 시대에 자동차주들은 정말 수혜를 좀 받아왔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번에도 충분히 자동차주들, 반도체 IT라든지 기술주들이 잠시 쉬어갈 때 오히려 시장의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현대차 기아를 살 거냐 아니면 부품사를 살 거냐라고 하면 제가 9월달, 10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부품사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 부품사단 안에서도 조금은 시총이 크고 조금은 어떻게 보면 협력사가 아니라 관계사로 좀 볼 수 있는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 이러한 쪽에 저는 관심을 갖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쪽이 하나의 대안이 돼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종목 투자를 할 땐 조금 더 큰 종목들 위주로 압축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시장 FMC, 반도체, 자동차 살폈고요. 오늘의 픽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앞서 지주와 또 약간의 반도체 함께 볼 수 있는 두산인데 네. CCL 쪽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주사로서 보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미증시가 커플링돼서 움직였다고 했었을 때 오늘 증시는 사실 예측하기 쉽죠. 하지만 일련의 사태와 여러 가지 수급 환경 요인 때문에 디커플링된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증시의 조정이 나와도 나름 우리나라 증시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도 지금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 때문에 힘을 내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문형 반도체 쪽은 조금 다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대형 고객사가 어디냐라고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이번에 이 반도체 쪽 초극조원 이 동박에 대한 이 물량을 두산 쪽으로 지금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두산은 지금 빅테크 기업 어느 한 곳과 계약 물량이 다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두산을 현재 위치에서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의 가격에서 가격 전략은요. 22만 원이라는 가격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 오늘 시장의 조정까지 고민을 했을 때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승 시에 저는 목표가 30만 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이자 지금 AI 시대 또 반도체로 볼 수 있는 CCL 사업에 대한 기대, 두산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조정까지 감안해서 조금 손절 라인 잡아주셨고 목표가 30만 원 얘기해 주셨네요.
일단 본부장님 말씀대로 오늘 장이 미국과 좀 디커플링 해주고 오히려 이쪽에서 빠진 자금 신흥국으로 온다. 그러면 이렇게 좋죠. 해석되길 좀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김태성 본부장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